아버지, 요양원 가시기로 했으면 얀전히 통장 내놓으세요. 은행 한복판 아들 도연은 새빨개진 얼굴로 아버지 영춘 씨의 낡은 가죽 가방을 낚아채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인감도장 하나만을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줄 알았던 영춘 씨의 눈빛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보란 듯이 이것을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치매 걸린 노인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영춘 씨가 창구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요양원 보증금으로 아버지를 쫓아내려던 자식들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가 왜 자식들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바로 어제 거실 바닥에 버려진 구겨진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루고 싶으신 소원을 남겨주시면 이루어지시길 같이 기도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춘 씨는 거실 소파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방금 다녀온 대학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본인 부담금 72만 원. 굵게 찍힌 숫자가 유난히 검고 선명했답니다. 그때였어요.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선이 나왔어요. 그녀는 물을 마시러 가던 길에 탁자 위에 영수증을 발견했죠. 미선은 멈칫하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그 소리가 텅 빈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신경질적인 손놀림으로 영수증을 낚아채더니 한 손으로 구겨버렸죠. 바스락.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영춘 씨의 귀에 천둥처럼 박혔어요. 미선은 구겨진 종이 뭉치를 주방 쓰레기통에 툭 던져넣고는 냉장고에서 물통만 꺼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영춘 씨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었죠. 거실에 다시 정적이 흐르자 영춘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났지만 그는 절뚝이며 주방 쓰레기통으로 향했답니다. 떨리는 손을 쓰레기통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음식물 찌꺼기가 묻지 않게 조심하며 며느리가 버린 그 구겨진 영수증을 다시 꺼냈죠. 영춘 씨는 식탁 구석에 서서 손바닥으로 영수증을 꾹꾹 눌러 폈어요. 꼬깃꼬깃해진 종이를 자신의 낡은 조끼 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구겨져 쓰레기통에 들어갔던 것만 같아 그는 거친 손으로 마른 세수만 몇 번이고 반복했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숲속 요양원 입구에 멈춰 섰어요. 노블 카운티라는 금색 간판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답니다. 도연과 미선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성큼성큼 앞서 걸어갔어요. 영춘 씨는 지팡이를 짚고 그들의 뒤를 따랐지만 자동문은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무심하게 닫혀버렸죠. 다시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차가운 대리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상담실에 들어서자 말끔한 정장을 입은 상담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답니다. 실장의 시선은 영춘 씨에게 1초 정도 머무는가 싶더니 곧바로 도연과 미선에게 고정되었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실장은 푹신한 3인용 가죽 소파를 가리켰지만 정작 영춘 씨가 앉을 자리는 테이블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진 1인용 보조 의자뿐이었어요. 도연과 미선이 테이블에 바짝 붙어 앉자 영춘 씨의 시야는 두 사람의 등판에 가려져 버렸답니다. 실장은 두툼한 팸플릿과 계약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착, 착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실장은 볼펜 끝으로 서류의 특정 숫자를 짚어가며 빠르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쪽이 어등급 입소 비용이고 식사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상태에 따라 케어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고요. 영춘 씨는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몸을 앞으로 숙여 서류를 검토하는 바람에 영춘 씨의 눈에는 아들의 넓은 등만 보일 뿐이었죠. 그들은 영춘 씨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을 선호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오직 숫자가 적힌 표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영춘 씨가 마른 목을 축이려 테이블 위의 물잔으로 손을 뻗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이 물잔에 닿으려는 찰나 미선이 서류를 넘기며 팔꿈치로 영춘 씨의 손등을 툭 쳤어요. 물잔이 흔들리며 물이 조금 쏟아졌죠. 아버님,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중요한 설명 듣고 있잖아요. 미선은 휴지로 테이블에 떨어진 물방울을 훔쳐내며 쏘아붙였어요. 영춘 씨는 뻗었던 손을 황급히 거두어 무릎 위에 올리고는 두 손을 꽉 맞잡았답니다. 상담실장은 그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도연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어요. 이 부분은 입소 당사자가 알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보호자분들끼리만 잠깐 상의하시죠. 그날 밤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고 거실에서는 도연과 미선의 낮은 말소리만 새어나왔어요. 영춘 씨는 방문을 굳게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아 스탠드 불만 켰답니다. 그는 침대 매트리스 깊숙한 곳을 더듬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서는 붉은색 벨벳으로 감싼 검은색 옥도장과 오래된 통장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죠. 영춘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통장을 펼쳤어요. 깨알같이 찍힌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답니다. 그의 손끝이 멈춘 곳은 가장 마지막 줄, 만기일이라고 적힌 날짜였어요. 바로 내일이었죠.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옷장에 걸어둔 양복 안주머니에 도장과 통장을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단추까지 꼼꼼하게 채워 빠지지 않는지 확인했답니다. 그때 방문 너머로 미선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어요. 여보, 아버님 신분증 챙겼어? 내일 은행 가서 서류 정리하려면 그거부터 확보해야 해. 알았어. 내일 아침에 달라고 하면 주시겠지. 설마 의심하시겠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방 안에서 자고 있다고 믿는 듯 했어요. 하지만 영춘 씨는 깨어 있었죠.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달력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영춘 씨의 시선은 정확히 내일 날짜에 꽂혀 있었답니다. 영춘 씨는 양복 주머니 위를 손바닥으로 한번 툭 치고는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답니다. 내일 아침 그가 챙겨야 할 것은 며느리가 주는 아침밥이 아니라
바로 이 양복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선혜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안내문이 들려 있었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젊은 관리과장은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들어오는 선혜 씨를 본체만체 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다른 한 손으로는 믹스커피 종이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선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안내문을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인 사무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소리요? 나가라니. 우리 사위가 그럴 리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과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는 짜증스럽다는 듯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더군요. 그리고는 선혜 씨가 내밀었던 종이를 검지 끝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종이는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전산에 다 떴어요. 소유주 이성호 씨가 직접 신청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따님한테 전화하세요. 저희 바쁩니다. 과장은 다시 모니터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줍기 위해 선혜 씨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관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지만 과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구석 재활용 분리수거함 옆에서 낡은 청소부 조끼를 입은 한 노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한눈에도 허름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형형했죠. 그는 찌그러진 깡통을 발로 꾹 밟으며 선혜 씨와 과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선혜 씨가 종이를 챙겨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문을 나서려는데 노인이 들고 있던 박스더미가 기우뚱했습니다. 본인의 처지가 시급했음에도 선혜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박스를 받아주었습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죠. 노인의 시선이 선혜 씨의 손에 들린 퇴거 안내문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어르신. 선혜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사무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선혜 씨가 사라진 문과 불친절한 과장의 뒤통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끼 주머니에는 몽블랑 만년필 한 자루가 꽂혀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행 로비의 공기는 서늘했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이 영춘 씨의 얇은 정장 바지를 파고들었지만 식은 땀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답니다. 도연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영춘 씨의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그의 등은 거대한 벽처럼 영춘 씨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죠. 아버지, 좋게 말씀드릴 때 주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영춘 씨의 어깨를 잡은 소나기 힘은 뼈가 어스러질 듯 강했답니다. 영춘 씨가 몸을 비틀어 벗어나려 하자 도연은 아예 무릎을 굽혀 영춘 씨와 눈높이를 맞추더니 협박하듯 속삭였어요. 저기 창구 직원들 보이죠? 아버지가 거기 가서 뭐라 하실 건데요? 비밀번호 기억나세요? 계좌번호는요? 가서 횡설수설하면 직원이 바로 경찰 불러요. 치매 노인이 혼자 왔다고 생각해서 보호자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요.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영춘 씨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엔 충분했답니다. 도연은 아버지가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영춘 씨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때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며느리 미선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자판기에서 뽑은 율무차 종이컵이 들려 있었죠. 미선은 상냥한 며느리 연기를 하며 영춘 씨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따뜻한 거 좀 드시고 진정하세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아버님 괴롭히는 줄 알겠어요. 미선은 종이컵을 영춘 씨의 손에 쥐어주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가방을 끌어안고 있는 영춘 씨의 팔을 떼어내려 했어요. 뜨거운 종이컵이 손등에 닿자 영춘 씨는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팔을 뺐고 그 틈을 타 미선이 가방끈을 낚아챘답니다. 어머, 가방끈 꼬였네. 제가 풀어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손은 가방 지퍼를 향해 뱀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영춘 씨는 황급히 가방을 다시 가슴으로 끌어당겼죠. 낡은 가죽 가방을 사이에 두고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기묘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어요. 겉보기에는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효부처럼 보였지만 테이블 아래에서는 서로의 손을 밀어내고 짓누르는 물리적인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이거 놓거라. 내 물건이다. 영춘 씨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어요. 미선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율무차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끈적한 액체가 대리석 바닥에 튀었답니다. 갈색 얼룩이 미선의 하얀 구두코에도 묻었어요. 아, 아버님. 미선이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 소리에 은행 청원 경찰이 곤봉을 고쳐 잡으며 다가왔고 대기하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저 노인네, 며느리한테 행패 부리는 것 좀 봐. 아이고, 아들 내외가 고생이 많네. 딱 보니 치매기가 있으신가 봐. 점잖게 입으셨는데 안 됐네. 역시 늙으면 죽어야 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날아와 영춘 씨의 고막을 찔렀어요. 도연은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좀 편찮으셔서요. 죄송합니다. 금방 모시고 나갈게요. 도연은 영춘 씨를 편찮은 사람, 판단력이 없는 존재로 완벽하게 규정해 버렸어요. 그 순간 영춘 씨는 은행이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아무도 영춘 씨의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었지만 아들이 씌운 프레임 속에서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죠. 청원 경찰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도와드릴까요?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병원 가시는 걸 무서워하셔서 여기서 잠깐 실랑이가 있었네요. 제가 잘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도연은 청원 경찰에게 눈짓을 보내며 영춘 씨의 팔뚝을 억세게 움켜쥐었어요. 이제는 모시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어내려는 기세였죠. 도연의 손가락이 영춘 씨의 팔 안쪽 살을 파고들었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 더 모이기 전에 차에 가서 얘기해요. 도장은 제가 챙길 테니까.
도연은 영춘 씨를 의자에서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영춘 씨는 버티려 했지만 70대 노인의 근력으로는 50대 남성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답니다. 그의 엉덩이가 의자에서 들썩거렸고 끌어안은 가방이 서서히 도연의 손 쪽으로 미끄러져 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도연이 귓가에 차갑게 내뱉었어요. 아버지, 이 돈 아버지가 관리 못해요. 이거 다 형제들 합의된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요양원 특실이고 뭐고 그냥 제일 싼 6인실로 보내버릴 거예요. 준호 보는 앞에서 끌려나가는 꼴 보이고 싶으세요? 준호. 손자의 이름이 나오자 영춘 씨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아들은 이제 가장 약한 고리까지 건드리고 있었죠. 영춘 씨의 힘이 툭 빠지는 순간 도연이 가방을 낚아챘답니다. 진작 이러셨으면 좋잖아요. 도연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방을 자신의 어깨에 맸어요. 영춘 씨는 빈손이 된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모든 것을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장의 권위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그리고 노후를 지탱해줄 유일한 동아줄인 도장도. 미선은 물티슈로 구두를 닦으며 투덜거렸어요. 어우, 끈적거려. 여보, 번호표 몇 번이야? 빨리 처리하고 가자. 나 머리 아파. 도연은 번호표를 확인하더니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다 됐어. 75번 지나갔으니까 곧 우리 차례야. 도연은 영춘 씨를 다시 의자에 거칠게 앉히고는 자신은 창고 쪽을 향해 당당하게 섰답니다. 영춘 씨의 시선에 도연의 뒷모습이 들어왔어요. 아들의 등은 넓고 듬직해 보였지만 지금 영춘 씨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죠. 영춘 씨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행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랐죠.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마지막 옥이었답니다. 딩동. 경쾌한 차임벨 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갈랐어요. 전광판에 붉은색 숫자가 깜빡거렸죠. 76. 7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도연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고쳐맸어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창구로 향했답니다. 미선도 핸드백을 챙겨 그 뒤를 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영춘 씨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영춘 씨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체념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지 않았어요. 대신 평생을 쥐어본 적 없던 주먹을 꽉 쥐고 아들의 뒤를 따라 3번 창구로 절뚝이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3번 창구의 여직원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어서 오세요라는 말과 함께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은 창구 유리막 너머로 거침없이 낡은 가죽 가방을 올려놓았답니다. 마치 전리품을 전시하듯 당당한 태도였죠. 그는 턱으로 가방을 가리키며 익숙한 듯 말문을 열었어요. 예금 만기된 거 해지하고 이쪽 계좌로 전부 이체해 주세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도연은 미리 작성해 온 위임장과 자신의 신분증을 트레이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뒤따라온 미선을 향해 다 끝났다는 듯한 눈짓을 보냈죠.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기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부채질을 시작했답니다. 창구 직원은 모니터와 도연을 번갈아 보더니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어요. 명의 잡은 신분증이랑 도장, 통장 주시겠어요? 아, 여기 다 있습니다. 도연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지익. 낡은 지퍼가 뻑뻑하게 열리는 소리가 났죠. 도연은 가방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그의 손이 가방 안을 휘젓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도연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어요. 손의 움직임이 조금씩 빨라지더니 이내 거칠어졌죠. 도연은 가방 입구를 활짝 벌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가방 안에는 낡은 내복 한 벌과 양말 2켤레, 그리고 칫솔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어요. 그가 그토록 원하던 통장과 도장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도연은 당황하여 가방을 거꾸로 들어 탈탈 털기까지 했어요. 바닥으로 떨어진 건 먼지 뭉치와 구겨진 휴지 조각뿐이었죠. 이게 뭐야? 분명히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어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죠. 창구 직원의 시선이 도연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고정되었어요.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답니다. 고객님? 서류 없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아버지가 분명 여기다 넣으셨는데. 도연이 허둥지둥하며 주머니를 뒤지는 사이 등 뒤에서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탁, 탁, 탁.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짚는 소리였죠. 도연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영춘 씨는 이미 도연의 바로 옆에 와 서 있었답니다. 영춘 씨의 호흡은 조금 거칠었지만 두 발은 바닥을 단단히 디디고 있었어요. 그는 당황한 아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의 손이 빠져나왔을 때 창구의 차가운 유리판 위에는 2가지 물건이 탁 하고 내려졌답니다. 검은색 벨벳 주머니에 쌓인 인감도장, 그리고 겉표지가 닳고 다른 통장이었어요. 여기 있다. 영춘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은행 소음을 뚫고 정확하게 직원의 귀에 꽂혔어요. 직원은 영춘 씨와 도연을 번갈아 보며 잠시 머뭇거렸죠. 도연은 급하게 영춘 씨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아버지, 이걸 왜 이제 꺼내세요? 이리 주세요. 제가 한다니까요. 도연이 도장을 집으려 손을 뻗는 순간 영춘 씨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 창구에서 상담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깜짝 놀라 쳐다볼 정도였답니다. 도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손대지 마라. 영춘 씨는 도연을 노려보지 않았어요. 대신 창구 직원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답니다. 내가 김영춘입니다. 이 통장 주인입니다. 직원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는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어요. 네, 본인 확인되셨고요. 옆에 계신 분은 아드님이신가요? 대리인 위임 처리를 원하시는 건가요? 도연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정황이 없으셔서. 아니요. 영춘 씨가 도연의 말을 단칼에 잘랐어요. 위임 안 합니다. 내가 직접 처리할 겁니다. 도연의 입이 턱 벌어졌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쳐다봤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완벽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예요. 영춘 씨는 직원을 향해 또박또박 요구사항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계좌 비밀번호 바꿔주시오. 그리고 영춘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도연이 들으라는 듯 힘주어 덧붙였답니다. 앞으로 본인 외에는 가족이라도 절대 인출 못하게 지급 정지 걸어주시오. 자동이체 걸려 있는 것도 싹 다 끊어버리시오.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타닥타닥타닥. 그 기계음이 도연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답니다. 도연은 다급하게 외쳤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동이체를 끈다니요? 그럼 요양원 비용은요? 아파트 관리비랑 보험료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내 집 관리비지. 내 관리비가 아니지 않냐? 영춘 씨는 담담하게 대꾸하며 통장을 펼쳐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펼쳐진 통장 내역에는 매달 25일마다 아들 김도연이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 3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들이 빼곡했답니다. 그 옆에는 손주 학원비, 차량 할부금이라는 메모가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영춘 씨는 그동안 그 내역들을 보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김영춘 고객님, 요청하신 대로 비밀번호 변경하고 지급 정지 등록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기된 정기예금은 어떻게 처리해 드릴까요? 원금 1억 2천만 원이랑 이자 합쳐서 1억 2천. 도연과 뒤에서 달려온 미선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통장에 그렇게 큰 목돈이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눈치였죠. 그저 몇백만 원 남은 푼돈이나 정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도연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가 이내 공포로 바뀌었답니다. 그 돈은 요양원 보증금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말 그대로 피 같은 생명줄이었으니까요. 도연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창구 유리벽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저기요. 지금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시는 상태예요. 이거 무효입니다. 치매 검사 받아봐야 해요. 창구 직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안경을 치켜 올렸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도연을 올려다보았답니다. 직원은 도연이 제출했던 위임장을 집어들어 천천히 찢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지익.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은행 안을 채웠어요. 직원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고객님, 지금 김영춘님께서는 매우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은행 내에서 고성방가하시거나 업무 방해하시면 청원경찰 부르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청원경찰이 다가와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도연이 뿌리치려 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아들이라는 사람이 돈 보고 저러는 거였어? 세상에, 늙은 아버지 돈 뺏으려고 치매라고 몬 거야? 수군거림은 이제 도연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되어 날아왔어요. 도연은 얼굴을 감싸 쥐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답니다. 영춘 씨는 그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새로 발급된 통장을 받아들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박힌 도장을 꾹 눌러 찍었답니다.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 그것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제부터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짐도 아닌 인간 김영춘으로 살겠다는 핏빛 선언이었답니다. 영춘 씨는 새 통장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단추를 채웠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돌렸죠. 멍하니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지나치며 영춘 씨는 나직하지만 묵직하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내 밥값은 내가 낸다. 너희는 너희 밥값이나 벌어라. 그 말은 그 어떤 호통보다도 아프게 도연의 가슴을 때렸답니다. 영춘 씨는 은행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 속으로 그의 굽은 등이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사라지고 있었답니다. 은행 자동문이 열리고 뜨거운 오후의 햇살이 영춘 씨의 얼굴로 쏟아졌어요. 은행 안의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는 대조적인 끈적하고 무거운 열기였죠. 하지만 영춘 씨는 옷깃을 여미지 않았어요. 오히려 꽉 조여있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폐부 깊숙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답니다. 폐 속에 고여있던 묵은 먼지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뒤이어 도연과 미선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어요. 도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미선은 하이힐 굽이 보도블록 틈에 끼는 것도 모른 채 절뚝이며 따라왔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 도연이 영춘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의 손이 다급하게 영춘 씨의 소매를 붙잡았죠.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끔거렸지만 도연에게는 이제 체면 따위 중요하지 않았어요. 방금 은행 창구에서 날아간 1억 2천만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 지원이 끊긴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노하시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해십니다. 저희가 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혼자 그 큰 돈 관리하시다가 사기라도 당하실까봐. 도연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영춘 씨는 잡힌 소매를 내려다보았어요. 아들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영춘 씨는 지팡이를 들어 도연의 손목을 툭 쳐냈답니다. 강한 타격은 아니었지만 그 거절의 의사는 명확했어요. 사기는 남이 치는 게 사기다. 자식이 치는 건 패륜이고. 영춘 씨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도연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도로변으로 빈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어요. 영춘 씨는 주저없이 택시 뒷문을 열었답니다. 타지 마세요. 아버지, 지금 집으로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시려고요? 미선이 뒤늦게 달려와 차 문을 잡고 매달렸어요. 그녀의 눈은 영춘 씨의 안주머니, 통장이 들어있는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죠. 영춘 씨는 며느리의 손을 떼어내지 않았어요. 대신 택시기사를 향해 짧게 말했답니다. 기사 양반, 출발합시다. 문 닫게.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뒤엉킨 가족의 모습을 보더니 상황을 짐작한 듯 엑셀을 밟으며 차체를 살짝 움직였어요. 차가 움직이자 미선은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고
그 틈에 뒷문이 철컥하고 닫혔답니다. 택시가 도로 흐름을 타고 멀어져 갔어요. 도연과 미선은 매연을 뒤집어 쓴 채 망부석처럼 서 있었죠. 그 순간 도연의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문자 알림음이었죠. 직-직-.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KB국민은행 김도연님 계좌로 등록된 자동이체 생활비가 해지되었습니다. 신한카드, 가족카드 김영춘님 명의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보험사 수익자 변경 안내 김도연 본인 김영춘으로 변경 접수 완료. 문자는 쉴 새 없이 쏟아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도연의 일상을 지탱하던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답니다. 도연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다 뭐야? 옆에서 화면을 훔쳐보던 미선이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자동이체 해지라니? 그럼 당장 이번 달 아파트 대출이자랑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당신 월급으로 그게 감당이 돼? 미선은 도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시아버지를 합심해서 몰아세우던 부부의 연대는 돈이라는 접착제가 사라지자마자 순식간에 박살이 났답니다. 당신이 아까 좀 살살하지 그랬어. 율무차는 왜 쏟아서 노인네 성질을 긁어? 당신이 옆에서 부채질만 안 했어도 내가 도장 뺏을 수 있었다고. 도연이 얼굴을 붉히며 미선에게 소리쳤어요. 미선도 지지 않고 악을 썼죠. 뭐라고? 시키는 대로 한 게 누군데? 당신이 아버지는 겁만 주면 알아서 긴다며. 1억 2천이 있는 줄도 몰랐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길거리 한복판에서 부부의 고성이 오갔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구경했죠. 쯧쯧, 젊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나 보네. 보기 흉하다 흉해. 도연은 사람들의 시선에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는 당장 다음 달부터 닥쳐올 카드감 고지서였어요. 그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았답니다.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늘이 사라지자 그들은 땡볕 아래 발가벗겨진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한편 택시 뒷좌석에 앉은 영춘 씨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김 사장인가? 나네. 부탁해둔 거 오늘 바로 들어갈 수 있겠나? 그래. 짐은 없다. 내 몸만 가면 돼. 전화를 끊은 영춘 씨는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했어요. 성북동으로 가주십시오. 그곳은 아들의 아파트도 요양원도 아니었어요. 영춘 씨가 친구 김 사장을 통해 몰래 알아봐둔 작지만 마당이 있는 낡은 주택이었죠. 그는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자신이 짐짝 취급받는 날이 오면 미련 없이 떠나기 위해 마련해 둔 비상 탈출구였답니다. 택시가 성북동 골목길을 올라갔어요. 좁은 골목길 담벼락마다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택시에서 내린 영춘 씨는 대문 앞에 섰어요. 녹이 쓴 철 대문이었지만 영춘 씨에게는 그 어떤 궁궐 문보다 웅장해 보였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는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렸어요. 철컥. 아주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조금 자라 있었고 빨랫줄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텅 빈 공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가득 차 있었죠. 영춘 씨는 마루에 걸터 앉아 지팡이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통장을 다시 꺼내 보았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의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추는 소리도 들렸죠. 택시를 뒤따라온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도연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땀범벅이 된 얼굴로 마당에 들어서려던 찰나 영춘 씨가 앉은 채로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답니다. 신발 벗지 마라. 네, 아버지, 일단 집에 가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어떻게 사신다고. 내 집이다. 영춘 씨는 마당의 잡초를 가리켰어요. 여긴 내 집이고 내 구역이다. 너희 집 비밀번호를 내가 모르듯 너희도 여기 들어올 자격 없다. 도연이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활비 끊기면 저 진짜 죽어요. 준호 학원도 끊어야 하고 차도 팔아야 해요. 아버지 손주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도연은 끝까지 돈과 손주를 앞세워 읍소했어요. 영춘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찼답니다. 아들은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연아? 영춘 씨가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를 내가 대신 지고 있었을 뿐이야. 이제 그 무게 내가 지거라. 그게 가장이다. 영춘 씨는 몸을 일으켜 마루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나가거라. 문은 내가 잠글 테니. 미닫이 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창호지 문 너머로 영춘 씨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았답니다. 마당에 남겨진 도연은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의 절규였죠. 밖에서 기다리던 미선이 들어와 도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녀의 표정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닫힌 문을 열 용기는 없었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쫓겨나듯 대문을 나섰어요. 쾅! 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길에 메아리 쳤어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영춘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냈답니다. 어제 며느리가 버렸던 그리고 자신이 쓰레기통에서 다시 주었던 그 병원비 영수증이었어요. 영춘 씨는 구겨진 영수증을 쫙 펴는 대신 반으로 찢었어요. 지익. 한 번 더 찢고 또 한 번 찢었죠.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방바닥 위로 눈처럼 흩날렸답니다. 그것은 그를 옥죄던 부양받는 노인이라는 꼬리표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영춘 씨는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답니다. 허허, 허허. 건조하지만 시원한 웃음소리가 텅 빈 방을 가득 채웠어요. 마당의 빨랫줄이 바람에 흔들리며 끼익 끼익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처량한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영춘 씨의 새로운 인생을 알리는 평화로운 연주였죠. 성북동 주택의 마당에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았어요. 골목길을 지나가는 두부 장수의 종소리가 딸랑딸랑 멀리서 들려왔답니다. 영춘 씨는 낡은 싱크대 앞에 서서 쌀을 씻고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볼에 쌀이 부딪히는 차르르,
차르르 하는 소리가 텅 빈 부엌을 경쾌하게 채웠죠. 그동안 아들네 집에서는 전기밥솥에 하루 종일 보온으로 묵혀둔 누렇게 변한 밥만 먹었더랬어요. 식탁에 앉을 때도 늘 눈치를 보며 가장자리만 찾았었죠. 하지만 오늘 영춘 씨는 전기밥솥 대신 이삿짐 구석에서 찾아낸 묵직한 무쇠 압력솥을 꺼냈답니다. 가스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화르륵 일어났어요. 영춘 씨는 냉장고에서 애호박 하나와 두부 한 모를 꺼냈어요. 도마 위에서 칼이 움직일 때마다 탁, 탁, 탁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났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영춘 씨의 심장 박동처럼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압력솥에 추가 칙칙폭폭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얀 증기가 부엌 천장으로 피어올랐죠. 구수한 밥 냄새가 찌개 끓는 냄새와 섞여 방 안가득 퍼져나갔어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맡았던 저녁 식탁의 냄새, 바로 사람 사는 냄새였답니다. 영춘 씨는 개다리 소반을 펴서 방 한가운데 놓았어요. 구석이 아니라 방의 정중앙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담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그 옆에 놓았어요. 수저를 놓으려던 영춘 씨가 잠시 멈칫하더니 찬장에서 소주잔 하나를 꺼내 상 귀퉁이에 올렸답니다. 술병은 없었지만 그 빈 잔은 마치 누군가와 함께하는 듯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영춘 씨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어요. 직- 도연이 보낸 문자였을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사과 문자였을까요? 영춘 씨는 액정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전화를 들어 뒤집어 놓았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중요한 것은 화면 속의 글자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으니까요. 영춘 씨는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밥을 한술 크게 떴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밥 아래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꼭꼭 씹어 삼켰어요. 후, 찌개 국물을 한 모금 넘기자 깊은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전혀 초라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꽉 찬 충만감이 가슴 밑바닥부터 차올랐어요. 영춘 씨는 밥그릇을 비우고 숭늉까지 마셨어요. 그릇 내려놓는 소리가 달그락하고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답니다. 식사를 마친 영춘 씨는 마루로 나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봉숭아 꽃이 밤바람에 살랑거렸죠. 그는 양복 주머니에서 아까 챙겨둔 새 통장을 꺼내 마루 난간에 올려두었어요. 달빛을 받은 통장이 은은하게 빛났답니다. 영춘 씨는 무릎을 펴고 기지개를 켰어요. 우두둑. 굳어있던 뼈마디가 풀리는 소리가 났죠. 그는 마당의 어둠을 향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아들의 집 쪽을 향해 나직하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건넸어요. 그래, 산다는 게 별거냐? 내 다리 뻗고 잘 방 있고 내 손으로 끓인 뜨신 밥 먹으면 그게 사는 거지. 영춘 씨는 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를 폈어요. 빳빳하게 풀먹인 혼이불의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기분 좋게 살에 닿았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어요. 창밖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귀뚤, 귀뚤.
그 소리는 영춘 씨를 위한 자장가였어요. 아들의 고성도, 며느리의 잔소리도 없는 완벽한 고요함. 영춘 씨는 아주 오랜만에 찌푸렸던 미간을 펴고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옅지만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것은 존엄을 되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평온한 표정이었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던 영춘 씨가 드디어 자신만의 따뜻한 밥상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영춘 씨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시원한 바람이 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저도 함께 바랄게요.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